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구혜림입니다. 오늘 첫 순서 가까이 톡은요, 정말 특별한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이 시니어 모델과 가수가 결합한 시니어 6인조 보이그룹 청춘소년단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멤버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이 메인 보컬 지성님과 리더 마린백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청춘소년단의 곡을 더 전해드릴게요. 음악 주시죠! 최고의 남자 볼매 무수한 매력의 진짜 남자 최고의 남자 볼매 그게 바로 나야 여자 만났어 첫눈에 반했었어 그런데 그 여자 첫눈에 싫다 했어 그게 좋은 게로 그녀를 만나서 무수한 매력 있는 나를 보여주었어 최고의 남자 볼매 무수한 매력의 진짜 남자 최고의 남자 볼매 그게 바로 나야 나 최고의 남자 볼매 무수한 매력의 진짜 남자 최고의 남자 볼매 그게 바로 나야 나 자꾸 네가 땡겨 내 마음을 땡겨 사나이 가슴에 불을 지펴 땡겨 활활활 타는 내 맘에 자꾸 들어와 자꾸 눈에 밟혀 네가 자꾸 땡겨 외로운 밤이면 자꾸 네가 땡겨와 내 맘에 자꾸 하여와 누가 사랑을 이보다 미안했던가 챙기는 널 보며 애꿎은 입술만 벗어나는데 고민하고 하고 남자라서 나를 타도 내 가슴이 너를 나타나버렸네 가고 싶다던 네가 후배도 사줄게 내 생일에 십자수도 괜찮아 자꾸 네가 땡겨 내 마음을 땡겨 사나이 가슴에 불을 지펴 땡겨 활활활 타는 내 맘에 자꾸 들어와 자꾸 눈에 밟혀 네가 자꾸 땡겨 외로운 밤이면 자꾸 네가 땡겨와 내 맘에 자꾸 하여와 땡깁시다 땡겨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춘소년단의 맏형 마린백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성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춘소년단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춘소년단. 일단 이름부터가 너무나도 신선한데요. 이름을 왜 청춘소년단으로 지었는지 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리더시니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청춘이라고 말씀드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젊음 아니겠습니까? 네.
젊음이라는 건 이제 열정이죠. 그렇죠? 나이가 먹었어도 또 뭔가 열정만 가진다면 청춘으로 되돌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이는 계층별로 좀 틀리지만 모두가 청춘처럼 살아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청춘소년단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모두가 청춘같이 지금 계절과도 어울리는 것 같고 이 따뜻한 느낌, 새 출발하는 느낌도 들어서 이름이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 또 활동 이력들을 보니까 두 분 다 굉장한 화려한 활동을 여태까지 쭉 하셨더라고요. 이 시니어 모델로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 이제 가수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직업을 또 만드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네. 따로 있으실까요? 아나운서님,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은 굉장히 친근하면서도 네. 음악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 계시네요. 네. 사실은 제가 지금 가수로 이번에 데뷔는 했지만 저는 배우 출신입니다. 영화 배우로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역을 맡는 것보다 전부 그냥 깡패역이나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손주들이 그냥 깡패 할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깡패를 좀 벗어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우리 청춘소년단에서 이렇게 노래를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듣고 보니까요, 이 목소리는 굉장히 또 친근하신데, 이 외관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셔가지고, 아, 배우로도 연기활동 하셨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긴 하네요. 네. 그럼 이 지성님은 혹시 합류하게 되신 어떤 이유나 결심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계기라고 하면 현재 저희 대표님을 만난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연히 아는 분과 대표님이 계신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그냥 노래 한 곡을 했는데 같이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셨나봐요. 뭐 좋아하는 노래긴 하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좋은 훌륭한 선배님들, 형님들하고 이런 굉장히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각각의 이유가 있어서 6분이나 모여서 청춘소년단이라는 보이그룹을 결성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원이 6명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케미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어떤 작은 일들 같은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맏형이다 보니까 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지성 아우님이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아시겠지만 제 나이와 저기 끝에 계신 우리 형님의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참여는 안 하셨지만 중간에 이제 형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저기 계신 형님도 그렇고 나이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어서 사이사이마다 텀이 있어서 그렇게 막 소통이 아예 안 되진 않았고요. 저희 노래 중에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장르를 하지만 그 중에 댄스곡도 있습니다. 댄스곡이 있는데 댄스곡이 있다는 얘기는 안무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40대도 있고 50대 중반, 후반, 60대까지 있는데요. 약 20-30년 동안 그 죽어있던 관절과 근육을 깨우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지만 열정과 그리고 하나라는 팀원이라는 이 힘 때문에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언젠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부연 설명 좀 해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청춘소년단의 제일 연장자인데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안무를 이제 저희 안무 중에 그 난이도가 상당히 많은 게 있는데 저는 그거 못해. 그러니까 좀 쉬운 걸로 가봐 그러는데 이거 팔 피면서 오른발 내미는 거 이걸 2달을 걸렸습니다. 이게 나이 먹으니까 잠이 안 와서 그냥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거 집에서는 굉장히 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 덕택에 우리 아우님들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합산 나이가 6분을 모두 합하면 321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열정으로 뭉친 분들이라면 못 해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댄스곡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댄스곡 나오면 또 저희 방송에서 바로 꼭 소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청춘소년단 뭐 여러 가지 곡 장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음악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스타일이요? 네. 우선은 저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음악,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는 음악, 쉬운 음악,
이제 추구하고요. 장르를 꼽자면 정통 포크부터 그리고 성인 가요 그리고 올드팝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르의 곡은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댄스곡도 하니까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6분이 뭉쳤으니까 또 개개인마다 선호하는 음악 스타일이 달랐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스타일을 정한 청춘소년단만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 개인의 음악적인 성향을 조금 모으는 데 있어서는 대화가 많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이 뭐라 그래 설득도 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사실 저한테 좀 힘을 좀 많이 실어주셔서 선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저한테 주시는데 선곡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형님들과 같이 들어보면서 요건 이렇게 하시면 형님들한테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같이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등의 대화나 제안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 잘라서 우리는 이런 음악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아, 이런 색깔이 있구나는 아마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또 드리자면 네. 어려운 음악보다는 편안한 음악. 그냥 맞습니다. 누워서 듣든 앉아서 듣든 이제 올드 팝송이 됐든 옛날에 그 포크가 됐든 그냥 가장 편안한 음악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그게 편할 것 같습니다. 편안한 음악. 네, 네. 누구나 듣기에 좋은 음악을 추구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아까 댄스곡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고 네. 여러 가지 음악 장르 소개해 주셨는데 또 이쯤에서 이 청춘소년단의 음악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길긴 아니지만 짧게 한 소절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간단한 안무를 비롯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잠깐 그러면 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곡은 빠른 곡밖에 없겠는데 그렇죠. 형님 우리 그거 해볼까요? 우리 곡 한번 해보시지 뭐. 짧게 하시면 네. 한번 해도 되는 거죠. 짧게. 볼메부터 할까요? 네, 볼매 한번 해보실까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시켜서 그러니까. 손 올리는 것부터 할게요. 네. 자, 최고의 남자 볼메 볼수록 매력이 진짜 남자 최고의 남자 볼메 그게 바로 나야 나. 오! 되게 못하실 것처럼 하시더니 매력 넘치시는데요? 이게 바로 연습의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게 나오네요. 노래 제목과 가사가 볼매. 볼메라는 네. 그러니까 볼수록 매력 있다는 말 그대로 어. 그런 뜻의 예, 곡입니다. 이게 지금 연습하고 있는 댄스곡이군요. 네, 제가 요거 잠깐만. 나야 나라는 걸 가지고 지금 3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 너무 짧게 한 것 같아서 기용할 거 우리 땡겨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우리 노래? 땡겨? 아니 이것도 뭐 저기 준비도 안 됐는데 하는 거야? 홍보해야 됩니다. 홍보해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꾸 내가 땡겨 내 마음을 땡겨 사나이 가슴에 불을 지펴 땡겨 활활활 타는 내 맘에 자꾸 아려와. 이건 뭐 어떻게 그대를 땡기겠다 이건가요? 땡기겠다니까. 내 마음으로 땡기겠다. 땡기겠다. 단순합니다. 네. 이게 단순하니까 머리 쏙 들어오고요. 맞습니다. 지금 딱 한번 듣고 본 시청자분들께서도 뇌리에 딱 박힐 것 같습니다. 볼매, 그다음에 땡겨. 땡겨. 네. 아유, 괜찮으세요? 예, 노래요? 네, 네. 노래랑 동작이랑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젊으셔서 어떻게 들으시는지. 그리고 두 분이 갑자기 딱 했는데 이 화음이 딱 맞는데요? 아, 그래요? 아이,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하느라고 이 키를 좀 내리고 네, 이러다 네. 보니까 좀 괜찮아진 모르겠네요. 근데 에너지가 확 오는 것 같아서 역시 열정으로 뭉치신 분들이라서 남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남다른 에너지로 똘똘 뭉치신 분들이신데요. 앞으로 청춘소년단 이렇게 뜻깊게 모인 만큼 네. 어떤 목표라든지 어느 정도 이 정도 하고 싶다라는 우리만의 목표, 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이제 것 같아요. 참배법 위아래 제가 저희가 사실은 지금 방송 활동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6월 달에 저희가 필리핀 공영 방송에서 이번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성 아우님께서는 또 일본에서 많은 활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해외 쪽에서 저희가 먼저 저희들 청춘소년단을 선보이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쪽에서 먼저 시장을 개척하시려는 의지를 네.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또 듣기로는 이 마린백님은 러시아도 되게 능통하시고 지성님은 일본어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오래 살았어요. 예. 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활약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이 청춘소년단 벌써부터 응원해주시는 팬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팬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성 아버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거리도 이런 시니어 보이즈 그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는데 최초라는 건 그거에 따른 굉장히 큰 책임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최초인 만큼 기본이 되는 그리고 기준이 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마린백 형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일본에서 이제 꽤 오랜 음악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 팬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분께서 제가 이렇게 공백으로 있던 기간 동안 좀 많이 기다리셨는데 아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아마 필리핀 이후로 일본 활동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꼭 제가 기다린 만큼의 보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어이,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모델을 하면서 배우의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청춘소년단의 단원으로서의 한 부분을 제가 맡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청춘소년단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꼭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에너지 넘치고 이 매력적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 6명의 보이 그룹인데요. 나머지 분들도 정말 궁금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청춘소년단의 활동 더욱더 응원하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최근의 경제 이슈들을 알기 쉽게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첫 번째 주제로는 외식 업계에 부는 미니 열풍 소식입니다. 최근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외식업계에서도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양을 줄여 가격 부담을 줄이는 다운사이징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운사이징 제품이라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치킨 브랜드의 싱글 시리즈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부담 없이 치킨을 즐길 수 있도록 닭날개 6조각을 7,900원에 판매하는 메뉴인데요. 출시 직후부터 1인 가구와 혼밥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피자 업계에서도 미니 제품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일부 매장에서 한 손으로도 먹기 편한 길쭉한 모양의 1인용 피자 썹자를 출시했습니다. 가격 역시 7,900원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치킨부터 피자까지 1인 가구라면 혼자 먹기에는 조금은 양이 좀 부담됐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출시된 점이 꽤나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호텔 업계에서도 미니 제품을 선보였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고급 호텔에서도 미니 트렌드에 합류했는데요. 기존의 42,000원짜리 1인용 망고 빙수와 35,000원짜리 밤양갱 토마토 빙수 같은 미니 사이즈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럭셔리 호텔들까지도 미니 제품을 내놓으면서 이 트렌드가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호텔에서도 미니 제품 선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니 열풍이 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확산되고 있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이유로는 이제 1인 가구의 증가와 장기화되는 고물가 때문입니다. 1인 가구 비율은 2019년 30%에서 2023년 35.5%까지 늘어났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년 대비 2.1% 상승하면서 부담이 굉장히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외식업계의 미니 제품 출시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전략이요.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어들게 되고 또 매출은 업체 입장에서는 늘게 되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만족하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늘어나는 캥거루족, 청년 독립 문제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35세 청년 10명 중 4명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특히 1981년에서 198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와 비교해 이 비율이 거의 2배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캥거루족 이름은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고물가와 높은 주거 비용,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등이 청년들의 독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청년들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월 평균 253만 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는데요. 이는 청년 평균 소득의 84%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클 것 같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 밖에도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경제적 부담과 함께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의 구직 기간이 길어진 것도 주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쉬었음 청년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장기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쉬었음 청년, 저는 새로 들은 말인데 또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인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러한 현상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전문가들은 캥거루족의 증가가 청년층의 자립심 저하와 경제활동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독립지원 정책과 함께 주거 및 일자리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청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 사회적 지원이 시급하게 마련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세 번째 주제로는 한강공원 배달음식 다회용기 선택 가능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느껴집니다. 한강 갈 때마다 배달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만큼 일회용기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현재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 5곳에 다회용기 반납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 옵션을 선택하면 식사 후에 반납함에 용기를 가져다 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후 전문 세척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다회용기 사용 정말 필수적이죠. 그리고 청결 문제 걱정하시는 분들도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회용기는 총 7차례에 걸친 세척 과정과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만 해도 플라스틱 배달용기 사용량이 약 1,281만 건이나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반포 등 다른 한강공원으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환경 보호와 이 자원 절약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정책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효빈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노무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아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마켓 트렌드 시간에서는 바로 정부의 든든 전세 2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정부가 최근 유행했던 전세 사기를 줄이고 비아파트 공공임대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인데요. 그런데 현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어제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이 정책을 통해서 공급된 주택이 매우 적었다라는 점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혹시 무 아나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용어 설명부터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든든 전세주택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 아예 이 든든 전세주택 1과 든든 전세주택 2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번 마켓 트렌드 시간에 소개드렸던 LH의 정책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든든 전세주택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든든 전세주택 1은 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주택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형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이제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임차인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든든 전세주택 2는 이제 기본의 1번 제도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정부가 집주인에게 직접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고 그 집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해주는 형태인데요. 정부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집을 임대인에게 우선 매수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조금 유리한 혜택이 추가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똑같은 든든 전세주택이라고 하더라도요. 1번 제도와 2번 제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1번 제도는 주택을 직접 경매로 매입을 한 뒤에 임대를 하는 방식, 그리고 2번 제도는 정부가 보증금을 대신 갚고 그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 설명을 하니까 더욱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핵심 내용인 이 2번 제도가요, 실적 부진이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14일 주택보증공사에 따르면 든든 전세주택 2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그리고 2024년을 거쳐서 수도권에서 총 12채만 매입되고 공급이 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2년 2,000채, 2023년에는 4,000채를 공급 목표로 잡았었는데요. 그에 정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정책의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2022년에 2,000채, 23년에 4,000채면 6,000채 정도 되는데 총 합해서 12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앞에 간단히 소개는 해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이 제도 2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소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세주택 2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든든 전세주택 1란 HUG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그 집을 환매 조건부로 직접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갚아 전세 사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집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고 그 집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이때 집주인은 6년 동안 남은 보증금을 갚으면서 5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있다고요. 네, 핵심을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집주인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대신 갚아준 빌라를 HUG가 1억 6천만 원에 매입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집주인은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 연 5%의 이자만 내고 6년 후에는 이제 그 돈을 일시불로 갚으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실제로 그 전세보증금을 갚지 않아도 되고 일정 기간 후에는 집을 팔아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다른 이 문제는 집주인이 팔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 점인 것 같은데 이 점은 또 어떻게 중요한 거예요?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집주인들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HUG에 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세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매각을 할 때 집값을 100% 감정평가에 시세 차익을 막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많은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집주인들의 기대와 행동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하겠군요. 네. 오늘은 그래서 든든 전세주택2의 정책의 실적 부진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친 실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정책 강화와 함께 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일단은 목적 자체는 굉장히 좋다 보니까요. 추가적으로 이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 어디 갈까는 박화인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인 아나운서, 오늘은 야간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매년 봄과 가을밤을 빛내주고 있는 고양시 대표 문화유산 야행 페스티벌인데요. 바로 행주가 예술이야입니다. 모두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는 4월 11일부터 다음 주 27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고요. 입장 마감은 9시까지라고 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요. 안에서 체험비는 별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 고양특례시 대표 축제인 만큼 대한민국 반반곡곡에 선정됐고 역사 투어와 야경 투어까지 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행주산성이 임진왜란의 이 3대 대첩으로 꼽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테마별로 꾸며져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총 5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테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설이 있는 달빛 여행 야로 테마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행주대첩 역사를 배우는 도보 여행인데요. 미리 예약도 되고 현장 당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1인당 20명 참가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매 시간별에 80명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는 1시간 코스고요. 대천문부터 살구꽃 동산까지 해설과 함께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꽃피는 행주산성 음악회 공연인 야설입니다. 매일 오후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0분 간격으로 정상 충의정에서 미디어 파사드 쇼가 펼쳐집니다. 고양시 명소의 꽃이 피어나는 모습으로 행주대첩에서 승리한 행주산성을 표현했다고 해요. 그리고 충정사 미디어 아트도 보실 수 있습니다. 권율장군의 사당인 충정사는 충의정으로 올라가는 길 중간쯤에 오른쪽으로 가면 있다고 하는데요. 홍살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오면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산문을 캔버스 삼아서 미디어 아트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정상을 올라가다 보면 화려한 서울 밤 풍경도 눈앞에 펼쳐지고요. 풍경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망원경까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빛나는 12개의 밤빛 풍경 야경 테마입니다. 대천문 입구부터 정상 행주대첩까지 곳곳에 글과 그림, 빛으로 다양한 포토존을 설치해 행주대첩을 재현해냈습니다. 야간 조명과 12개의 포토존이 있고요. 권율장군 동상, 토성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벌써 3가지 테마를 듣기만 해도 꽉 차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 외에도 체험 테마도 있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2 테마도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제 체험 테마 위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네 번째로 풍성한 역사와 문화를 담은 체험, 야사 테마가 있습니다. 역사 부분과 살구꽃 피는 행주로 나뉘는데요. 먼저 역사 부분에서는 가자 행주대첩의 현장으로 해서 회차 모형의 손정등 만들기, 행주대첩 어벤져스를 만나다는 행주대첩 인물을 배우고 스티커를 붙이는 체험들입니다. 또 즐기면서 알아가는 우리 역사 이야기에서는 룰렛을 돌리면서 역사 퀴즈를 풀고요. 조선시대 최고 무기죠. 국궁 활쏘기 체험도 있습니다. 또 살구꽃 피는 행주 부분에서는 할머니 이야기와 함께 바다 유리 목걸이 만들기, 손수건 천연 염색 물들이기, 그립톡과 도어벨, VR 기기를 쓰고 마법의 밤 그리기, 커피박으로 만든 키링 등 이렇게 정말 다양한 체험들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상가 공동 프로모션 꽃피는 행주 스탬프 야시입니다.
행주산성 주변 음식점과 카페 등 상가들이 참여해서 해당 상가에 방문하면 할인 또는 웰컴 음료를 제공해주고요. 당일 영수증 3만 원 이상 지참한 관람객은 대천문 광장 운영본부에서 LED 장미꽃 한 송이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특히 이 VR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맞아요. 이 체험을 한번 저도 해보고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쵸. 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느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 가야금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금토일 7시 반에 가야금 예지와 함께하는 감성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연, 아름다운 나라, 다이너마이트, 막걸리 한 잔까지 이렇게 다채로운 곡들을 가야금 선율로 들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지식도 배우면서 또 야경도 보고 노래도 듣고 일석삼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보니까 또 체험 프로그램 또 대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알려드린 거 이외에도 정말 좀 다양한 대여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포토그래퍼 김기용 작품점도 감상하실 수 있고요. 이 축제 기간 동안에 대천문 앞 안내센터에서 청사초롱 조명도 무료로 대여해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야간 여행까지 보거나 이 밤까지 머무르실 분들은 이 청사초롱 조명 들고 다니시면 굉장히 운치 있고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복 대여도 가능한 부스가 있다고 합니다. 체험료는 1,000원밖에 안 하는데요. 조금 더 이 한옥스러움을 느끼고 싶다, 역사에 스며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한복까지 대여해서 체험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정상까지는 약 15분 정도 오르막길이 있는데 그래도 이 올라가는 길 군데군데에 사진이랑 그림 전시, 조선의 MBTI 체험 이런 포토존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제기차기 투어 윷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존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프로그램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느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 꼭 방문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교통편도 궁금한데 교통편은 어떻게 될까요? 네, 교통편은 차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행주산성 검색하시면 찾기 쉽고요. 주차장은 대천문 바로 앞 1주차장과 아래쪽에 있는 2주차장, 역사공원 인근에 있습니다. 하루 주차요금은 2,000원인데 행사 기간 동안에는 매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대중교통은 011번 마을버스 탑승 후에 행주산성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축제 기간 이외에도 3월부터 10월 이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은 밤 10시까지 야경을 볼 수 있도록 야간에 운영한다고 해요. 만약에 축제 기간에 가지 못하신 분들 굉장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야간 개장하는 때 맞춰서 한 번씩 이곳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주산성의 야간 개장 소식까지 함께 곁들여 주셨습니다.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교육적인 의미도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하인 아나운서와 함께 어디 갈까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엔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를 빠르게 전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연 아나운서, 오늘은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바로 로봇공학입니다. 네, 올해 초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죠. 단순 제조 로봇을 넘어서 물류, 의료, 그리고 서비스 산업 전반을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와 그리고 경제적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경제와 기술 뉴스입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주목을 받은 로봇 공학과 관련된 뉴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최근 가장 주목받은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가 AI 데이 행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옵티머스 2.0 시제품을 공개했는데요. 1.6m 키에 사람처럼 섬세한 손동작이 가능하고 자체 AI 학습으로 물건을 짚고 분류하는 능력까지 갖췄고요. 또한 보스터 다이나믹스는 물류창고 자동화를 위한 스트레치 로봇의 대량 공급 계약을 아마존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로봇은 컨테이너 안에 있는 상자들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옮기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요, 서비스 로봇 사업 본격화를 시작했고요. 특히 병원과 호텔, 그리고 서빙 로봇과 경비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25년까지 AI 플러스 로봇 융합 기술에도 약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리해보면요.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물류 특화 로봇, 그리고 삼성전자는 서비스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로봇이 이제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 빠르게 투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대 기업들이 로봇에 정말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이렇게 힘든 노동력이 필요했던 일들을 이제는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이 바꾸는 경제인데요. 이 로봇 기술이 실제로 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로봇 기술이 지금 경제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산성 혁신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중점이고요. 특히 물류와 그리고 제조업에서는요, 로봇 도입으로 노동 비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가능한 생산 라인을 운영하게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요, 물류 창고에 스트레치와 같은 로봇을 대거 도입했다고 하고요. 픽업과 정리 속도가 30% 이상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네, 서비스 산업 재편도 일어났습니다. 호텔에서는 서빙 로봇, 그리고 병원에서는 안내 및 이송 로봇이 고객 응대 품질을 높이고 있고요. 일부 레스토랑에서는요, 주방 보조 로봇이 실제 조리 과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로봇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로봇 신은 시장 확대입니다. 네, 고령화 사회를 맞은 일본과 유럽에서는요, 돌봄 로봇, 그리고 헬스케어 로봇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5년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요, 약 500억 달러, 하나로 약 66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로봇 기술이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그리고 인력을 동시에 바꾸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화 대응, 그리고 인력난 해소의 측면에서도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로봇이 결국에는 핵심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이제는 서비스 산업군에서도 여러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들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어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핵심 용어 2가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오늘은 핵심 용어 2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용어부터 만나보실 건데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네, 이 로봇에 대한 용어는 흔히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뜻이 무엇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람과 유사한 형태와 움직임을 가진 로봇을 뜻하는데요. 주요 목적은 단순 작업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혼다의 아시모, 그리고 최근 공개된 삼성의 실내 가사 로봇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로봇이라는 것이요, 이 과거보다는 현재에 들어서면서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단순하게 공장에서 쓰이는 것보다는 우리 실생활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용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용어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네, 어렵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용어는요, 바로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입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데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요. 이 용어는요, 바로 RPA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물리적 로봇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로봇인데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수행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게 있을지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 그리고 보험금 청구 심사와 같은 단순 반복 작업에 RPA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오, 이 RPA는 그러면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으니까 디지털 직원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정말로 이 사무실 직원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무실 직원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좀 더 편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관련된 이슈 함께 알아봤는데요. 로봇 공학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봇 공학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은요, 이제 연구실을 넘어서 이제 산업과 일상 속 주류로 들어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로봇공학은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을 혁신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로봇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난을 해소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기술이 하나하나씩 발전함에 따라서요, 이 노동의 개념도 서비스의 방식도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일자리 측면에서도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우려도 있고요. 또 기술 격차 같은 문제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는 점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로봇 공학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임나연 아나운서의 테크노믹스였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4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오락가락한데요. 일교차도 굉장히 큽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